1940년에 수천군은 수성군으로 대구현은 경산구에 소속되었다가 1943년에 현령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에 대구시로 승격을 했고 1981년 대구 직할시로 승격했습니다. 1990년에 할 것입니다. 신라섬유 자리는 청년 창업센터와 청년의 문화센터로 조성하고 경산 학원도시가 연계한 청년 문화의 사실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신암 신천 현목 지역은 주거와 업무, 산업 중심지로 강화시키고 공산 지역은 문화와 휴양 도시로 조성하여 전원주택을 건설하며 농촌 지역은 신선장 동력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괴산 인수의 고급 주택단지로 조성하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고급 인력의 주거타운으로 조성합시다. 안심지역은 관역을 대개발을 추진해서 동북권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금호강을 중심으로 수변 공원화를 추진하여 유람, 스포츠, 휴식공원으로 활용합시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농구, 지금까지 소외되어 낙후된 과거를 청산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개발을 추진해서 활기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화 시대에 우리 대구와 동구의 미래를 걸어봅시다. 대구의 정치 지형은 1990년 명실상부한 야당 도시였습니다. 4명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으로 서상일, 김문석, 조재천, 장영모 의원이었습니다. 1960년 5.16 군사정병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서 보수화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과연 한 개 정당의 독점이 지역 발전을 견인합니까? 아닙니다. 정치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게 하면 실패합니다. 정치는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밀려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좋은 정치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 GDP 꼴찌인 대구, 제3의 도시도 인천에 빼앗겼습니다. 서울 메가시티가 추진되는 지금 2030년 지역 소멸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년 총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균형 발전이 무너지면 한국의 미래도 무너집니다. 좌초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결단으로 87년 체제인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헌법 전문에 구현해도 지방시대를 실현 확실하게 정착시킬 제도와 법률을 재정비해야 함을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고 분립의 명확한 헌법으로 정비하고 지방시대와 통일 조국을 견인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갑시다. 국회의원의 국민소관제를 채택하고 기초단체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배제하며 지방교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부가와 사용을 지방정부에 맡기고 완전 무게가는 교육자체도 명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기관 인정이 2014년도부터 입주가 돼가지고 여기에 10여 개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2014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청담, 의료복합단지도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담, 의료복합단지 안에 법으로 만들어진 거는 2010년 전이지만 건물이 만들어진 게 2013년에 만들어져가지고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천복단지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내년 정도 되면 혁신도시가 실제로 운영된 지가 거의 10년이라고 합니다. 그 혁신도시가 10년 됐는데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볼 때 혁신도시가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뭔가 바뀌겠지, 동구가 바뀌겠지, 대구가 바뀌겠지 이런 기대를 했는데 10년 지나봤을 때는 바뀔지는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부정적으로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했냐 하면
공공기관을 있으니까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나 지방자치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혁신할 수 있는 혁신 여건이 갖춰져 있는 혁신도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조성돼가지고 의료산업, 우리는 바로 의료산업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바이오헬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바이오헬스가 이루어져가지고 의료기업들이 쑥쑥쑥 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뛰어난 인재들도 많이 오고 기업들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이나 대구에서도, 대구 도심에서도 인구 유입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주거, 교육, 문화가 갖추어져야 될 미래형 도시라고, 이게 이런 삼박자가 갖춰진 도시라고 기대도 하고, 뭔가 저도 혁신 도시에 갔을 때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둘러보면 2023년 말에 대구 혁신도시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나홀로 혁신도시이고, 제구시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혁신도시입니다. 왜? 섬이고, 고립된 섬이고, 단절된 섬이라는 거죠. 왜? 집 공간적으로도 딱 갇혀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공공기관들도 대구하고 동구하고도 이렇게 소통하고 있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또 뭔가 똑똑한 어떤 연구만 하고 있었지 실제로 이렇게 같이 융합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구 이 혁신도시가 발전하려면 이 섬이라는 것을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하는 방안이 발전 방안이고, 이게 10년 후의 모습이 이렇게 탈출을 해야 혁신도시가 바뀌고 동구가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놔두면 탈출하기 힘듭니다. 외부 대구 정치권이나 아니면 중앙 정치권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혁신도시는 저렇게 가서 말아주든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정도로 부정적으로만 보면 현상 유지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 문제로 보면 처음에는 여기가 지금 뚫려있는 곳이 이게 혁신도시가 고속도로 위에 있는 이 혁신도시인데, 여기에 또 대구 외곽도시가 이렇게 요람 IC나 상맹제 이슈로 이렇게 뚫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하철이 이쪽 도시철도 1호선이 안심에서 갈도리대학으로 가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것이 있었죠. 여기에 도시철도 3호선을 갔다가 여기에 유런초등학교로 지나서 안심거리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이쪽으로 지나가는 도시철도 3호선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도시철도 3호선은 기재부에 갔을 때 수익성, 경제성이 맞지 않다 그래갖고 이게 전부 다 자초했습니다. 계획에서 예비 편항성에서 통과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 3호선이 혁신도시에 온다는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제일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능성이 좀 부족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 고속도로를 갖다가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지화해야 여기는 안심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여기하고 뭔가 교류가 생기지. 근데 갑자기 또 이 고속도로를 지화하자는 말도 좀 이상하지,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데, 최근에 작년부터 2022년부터 이 고속도로 옮기자는 운동이 발휘해지고 있습니다. 요게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된 게 지금 현재 구미에서 경부고속도로가 대구를 지나오면서 빨간색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대구를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갖다가 그러지 말고 이 구미에서 영천까지 이 팔공산 쪽으로 해서 직선도로를 놓자. 그리고 이게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구미에서 영천간을 직선화하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고속도로는 뭐냐? 기존에 있는 거는 고속도로로 하지 말고 일반 도로로 하자. 이게 경부고속도로 구미 영천간 직선화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게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돼가지고 경북도청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전체를 2등분 하고 있는 이
경북, 기존의 경북 고속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일반 도로화 시켜가지고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금처럼 톨게이트 아니면 RC 아니면 들어가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없애버리고 기존에 있는 구미에서 영천까지 가는 걸 직선화하고 이건 일반 도로화 하자는 게 경부고속도로 구미 영천간 직선화 구간 추진단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한 2만 명 정도 선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서서히 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여기 하면 당연히 대구 여기 혁신도시도 갇혀 있는 것도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볼 땐 혁신도시가 섬에서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섬을 탈출하는 공간적으로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두 번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혁신도시에 보면 공공기관이 12여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이 대구 경제하고 좀 관계가 있느냐?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중에서 한국전력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큽니다. 가스공사가 제가 뒤져보니까 1년 매출액이 5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대구은행의 1년 매출액이 3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가스공사가 대구에서 제일 규모가 커요. 근데 가스공사가 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리가 안 됩니다. 500억 정도 계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공사를 대구에 들렀는데 여기에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향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우리 이제 언론에서 매일신문이나 영남로나 지역 언론에서 가스공사 지역에 와서 하는 게 기여한 게 뭐냐 막 그러니까 가스공사 현재 있으면 최근에 2년 전에 여기 농구단을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농구단을 운영합니다. 대구를 대표해서. 그거 외에 가스공사가 지역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는 기관들이 봤을 때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나 산업단지공단, 신용보전기금, 그 다음에 사업진흥재단 이렇게 있지만 대구경제나 대구금융하고 관계해서 뭘 하기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기대하는 만큼 막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뭔가 혁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공공기관이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지역에 있는 경제하고 연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옆에 보면 대구, 경북, 청남, 여러 복합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지라고 하는 것은 이 메디컬 클러스터라고 보면, 클러스터에 보면 클러스터라고 운영하는 단지, 재단이 대구, 경북, 청남, 여러 산업진흥재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분을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성서공단이 있으면 성서공단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 성서공단이면 공단 굳이고 이거는 이 공단 관리사무소입니다. 근데 성서공단이나 이런 상공단하고 여기에 나오는 천복단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성서공단 관리사무소는 그냥 관리만 했어요. 이게 회계나 노무나 이런 일반적인 경영 차원의 문제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구, 경북, 청남 여러 산업진흥재단은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뛰어나 있는 신약센터, 여기에 박사들이 한 400~500명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경영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재단에서는 이 의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재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지금 있는 이게 10년 정도 됐는데 문제가 뭐냐? 이 천복재단이 운영을 할 때 그 운영비를 너희들이 벌어라. 기재부에서 돈 너희들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벌어서 운영을 해라 하는 거예요. 또 벌어올 때 처음에는 100%를 줬는데 지금은 뭐 다 벌어가는 건 아니고 50% 정도 50%를 벌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직원들 박사급 연구원들의 임금비의 50%를 너희들 자체에서 벌어라 라고 하니까 이 재단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목적은 이 메디컬 클러스터를 운영을 해갖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막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원해주는 역할인데 이 지원해주는 역할을 보고 야 누구 알아서 누구 물고봐 누가 돈을 벌으라고 하니까 지원해주는 기업에다가 지원해주는 역할보다는 자기 연구에다가 급급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복재단이 내 먹고 살기 바쁘지 기업 지원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부가적으로 왜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찌 하려면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이 천국단지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대학이나 공동 캠퍼스를 유치를 해야 된다. 대구에 상급병원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고 이걸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 텐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외국에 클러스터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포도송이처럼 성서공단에는 기업들이 막 모여있듯이 여기 클러스터라고 하면 성서공단에는 공장들만 쭉 모여있지만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마케팅하는 걸 갖다가 하나의 영역에서 부지에서 하나의 단지 안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개발하고 창업하고 사업하고 생산 이런 거 갖다가 그 안에서 몽땅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이게 상학, 연경, 관이라는 게 다 협력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를 생각하시면 실리콘밸리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창업도 하고 또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제품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가 뭐냐면 이러한 클러스터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조성하는 목적은 뭐냐면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서 중소기업을 만들고 중소기업에서 다시 중견기업을 만들고 중견기업을 다시 강소기업 만들고 대기업 만들고 다시 말하면 이러한 클러스터 안에서 이 기업을 창업을 하게 하든가 창업한 기업은 중소기업이 되게 하고 중소기업이 되면 중견기업이 되게 하고 중견기업이 되면 장소기업이 되게 하고 이게 기업을 이게 태어나서 이게 쭉 키워서 가는 게 갖다가 클러스터의 기본적으로 설립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가 있으면 이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목적은 이러한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다음 클러스터하고 만들어가지고 잘해라 이게 아니라 클러스터를 만들어놨으면 기업들이 창업도 많이 하고 그것들이 쑥쑥 커가지고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궁극적으로 대기업이 되는 그런 것들이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이러한 클러스터에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이나 강소기업들을 만들어본 나라들은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있는 메디밸리, 우리가 말하는 실리콘밸리를 막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도 보십시오. 실리콘밸리 가면 애플이든지 구글이든지 새로 생기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곳이 있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독일도 보면 그렇게 만들고 있고 다 선진국마다 있어요. 그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만들었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풀모지에서 그렇게 60년대, 70년대에 어떻게 보면 독재를 하면서 또 아니면 재계하고 정경육착이라는 욕을 덕으면서 그런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 중에서 가장 신경 쓰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고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들어오는 대기업이 있는가? 카카오하고 네이버 외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만드는 게 박정희 시절에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있는 여기에 나와는 우리가 하는 천복단지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의료기업이나 바이오기업을 만들어내는 얘기입니다. 그냥 저기 지금도 보시다시피 여기도 보면 메디 클러스터가 있으면 이 천복재단이 해가지고 이 기업들을 여기 입주 기업이 있으니까 90개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위에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기업을 창업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강소기업 만들고 대기업 만들어갖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미션을 전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기업 지원하는 것보다는 너무 자력화에 신경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단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진짜 이 연구개발하고 기업 지원해 주려고 하면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인재가 들어오려고 하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학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면 전국단지 안에서 이
재단이 포항공대나 울산가대나 디기스트나 하이스트나 이렇게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병원, 경북대 병원, 영남대 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연결하고 해야 뭔가 융합하고 해야 뭘 이렇게 이러한 기업 활동을 육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메디컬 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면 그런 제가 정부 차원에서 이 그려놔두면 원래 천복전이 원래 미션인 현재의 어려움을 다 타개하기 힘들다. 그리고 플러스도 재기능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나서서 아니면 외부 시민이 나서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공공 캠퍼스를 유치해야 되고 아니면 대구 상고본 병원을 유치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좀 더 활성화해야만 천북단지가 아니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있지만 공공기관과 주민들 간에 상대적으로 참 거리도 멀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떨어져 이질감이 있다 하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질감이 아니라 뭔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혁신동과 안심 3사동 아니면 안심지역, 반야월 지역에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페이퍼에 보면은 한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공공기관에 들어가 보면 아니면 어느 기관에 가면 다 이렇게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기관마다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관도 그렇고 부동산원 안에도 들어가 보면 자기들끼리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고 탁구 동호회도 있고 테니스 동호회도 있고 다 동호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종류별로 좀 다르지만 근데도 주민들도 보면 이런 거든지 테니스를 탁구든지 또 아니면 이런 게 생활지원 캠페인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기관에 있는 직원들하고 주민들과 같이 체육대회 열면 어떻겠노? 체육대회라는 게 한 번 1년에 한 번 날 잡아서 체육대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번 치우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탁구는 탁구 이래가지고 1년 전에 한 번 해가지고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토너먼트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연말에 시상식 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기관에 있는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이 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혁신도시가 좀 부족하고 약간 미흡한데 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약간 섬이 아니라 체육활동을 통해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교통도 공간적인 문제도 고려된 게 아니라 뭔가 뚫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혁신도시 안에 있는 이 천복단지가 자기들만의 이게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대학과 그 다음에 병원과 그 다음에 연구소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만이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가 더욱더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 귀한 시간에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어떻게 바로 토론회 시작해도 되겠죠? 예. 한 2년 전에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회 공부는 우리 이상용 대표님하고 대구사회연구소 시절부터 이런 지방 분권, 지역 핵심 같이 노력했고 이제 결실하다가 지방 분권 운동 본부가 결성됐습니다. 오늘 아마 주제 파트를 참여하고요.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또 여러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은 저도 동구 주민 최동석 동구발전협의회 회장님의 기조강연 그리고 또 우리 이재상 동구가 자치 동구 설치만 사실 동구 위치하고 있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대학인으로서 그동안 지역에 대해서 너무
논점도 많았고, 그 다음에 활동도 참 소리했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지역의 낙후성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제가 봉건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늘 지역의 일꾼을 뽑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국회의원, 우리 정치적 지도자를 뽑을 때 늘 중앙에서 그 당의 공천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출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동안 지역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홀히 했던 분들이 결국 주민 대표로 뽑혀서 걸어가는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대구동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되는 그런 위기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우리 전광수 회장님 기조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최 회장님 같은 분이 일찍이 그런 정치적 지도자의 길을 우리 주민들이 뽑았더라면 우리 지역 동구가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에 몸담고 사면서 대대손손 후손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또 리더로 뽑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많은 그런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처음 시작할 때 이 자리가 꽉 차도록 주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참여가 많은 것도 오늘 포럼의 큰 의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이번 기조관과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두 분을 우선 소개해 드리고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안전 자석 오른쪽부터 우리 정대석 우리 경대 하술 교수님을 우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대석 교수님. 그 다음에 인사. 예. 그 다음에 아까 소개했던 우리 김영화 동공은 모시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수로. 그럼 우리 시작을 정태식 교수님부터 예, 프로그램 나와있는 순서대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책자에 토론문을 이렇게 좀 2페이지 좀 넘게 썼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선 기조 강연을 하신 최동석 선생님께서 메가시티, 서울 메가시티,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도시의 규모를 아까 지금 100만이라고 하셨나요? 정확하게 단위를 50만 왜 그 도시의 규모가 작아야 되는가라는 거를 제가 사약적인 게오르기 진멜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게오르기 진멜이 이방인이라는 짧은 글을 썼어요. 이방인은 방랑자하고 다릅니다. 방랑자는 오늘 왔다가 내일 떠나는 사람. 이방인은 오늘 왔다가 내일 머무는 사람. 거기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근데 흔히 우리 이제 이방인 하면은 그 마을에서 원주민으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되고 왕따를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한 마을에 한 열흘만 머무르면은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다 지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서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방인은 그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마을에서 이러는 얘기를 다 하게 된다는 거지. 뭐 정보를 독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지.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방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왔다가 내일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왔다가 여기 머무는 사람이지. 다시 말해서 주관적인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마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각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참여와 객관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규모, 도시의 규모, 공동체의 규모가 나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주관적 참여는 하지요. 그러나 객관적 성찰을 하지 못한다. 작년에 여러분 이태원 참사 아시죠? 뭐가 문제였느냐? 10만 명이 한데 모여 있으면서 10만 명은 각자가 자기의 살 길을 생각하고 하지만은 10만 명이 모였을 때 그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 객관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미리 상황을 성찰하고서 그리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참여를 하지만은 그 집단에 자기가 참여하는 게 굉장히 피상적이고 그 다음에 책임감도 없고 그저 그냥 같은 공간에 머물러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규모가 작을 때 거기에 주민으로 참여하면서도 또 객관적으로 도시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면서 열심히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최동수 선생님의 말씀에 좀 동의하면서 메가시티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정책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박사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서 방안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하고 그 다음에 구미 영천간 단거리 직선화 주장하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물리적 구분이 사람들의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내고 장벽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물리적 지역 분리가 지역의 통합에 걸림돌이 꼭 되는지,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 지금 동구 주민과 안심 주민과 혁신 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간격은 거리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 심리적 거리인데, 그게 고속도로가 없어지고 딴 데 고속도로가 생겨서 그게 없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박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의 거리,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안심 지역 주민들과 혁신도시 사람들 간의 소통도 안 되고 간격이 멀어진 상태. 그런데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이유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빈부격차에 따른 주거 거주지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분리도 있고, 이게 혁신 도시와 안심 지역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지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하는 얘기, 혁신 지역에 사는, 저는 각산역에 사니까 안심 지역에 살고, 혁신 지역에 사는 분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혁신 지역에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세대에 따라서 또 다르게 놀고, 그 다음에 다들 생각은 서울로 올라가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빈부격차 문제, 그 다음에 세대 문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 제안을 하면은, 중간 집단이 많이 형성이 돼야 된다. 중간 집단. 전통사에서는 우리를 강조했지요. 현대사에서는 개인을 강조해, 나를 강조하지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하나의 이념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우리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집단에 이속될 수도 없고, 또 나만 고립적으로 살 수는 없지요. 그래서 많은 중간 집단, 영어로 제가 스몰 위라고 했는데, 그 스몰 위에 우리가 집단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집단은 어차피 다양한 집단이 이해관계, 동질성, 정체성 이런 것 때문에 그룹이 지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해결책이라면, 이것도 정책적인 건데, 혁신도시 주민과 대구 시민 또는 동구 주민과의 거리를 연결해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지금 대구 지역에서 대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구의 청년들이 다 서울로 가는 거. 또 혁신도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서울로 가려고 했죠. 그래서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구 출신, 특히 이제 대학 졸업생들을 많이 취업을 해서 그들이 매개 역할을 하는, 제가 아는 생각하는 방안은 그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약 안 해도 정말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재상 선생님 관제 내용 중에 한 가지 추가적인 의견을 오늘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영화 프로님께 마이크를 부탁드립니다. 네, 동구의 경제복지위원을 하고 있는, 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영하 의원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분권과 자체에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쪽에 늘 관심은 있지만
예전에 우리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 또 함께 일도 잠깐 같이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의원 되기 전에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서 지금 우리 박철웅서 우리 회장님 또 우리 정태석 우리 회장님 또 다 앞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분권, 자치 그리고 지자체가 이제 생긴 게 벌써 91년도부터니까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분권이 이제 정착이 어떻게 보면 지금쯤은 정착이 됐어야 되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권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해봅니다. 이제 우리 혁신도시를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한데 저는 이제 혁신도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가 발전이 더뎌지고 특히 우리 지역에 거의 지금 상점은 슬럼화되어 있고 아까 이제 뒤로는 이제 우리 산이 있고 앞으로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큰 고립된 지역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말씀도 아까 이제 주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우리 의회 솔직히 제가 의원으로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1년 반 정도 이렇게 의회에 있으면서 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교통이 문제인가? 아니면 뭐가 문제지? 정말 이런저런 궁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결국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는 이제 저는 약간의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혁신도시가 우리뿐만 아니고 아시다시피 전국의 혁신도시가 거의 지금 잘된 지역이 혹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이 지역은 지금 혁신도시가 잘 되고 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들 저는 잘 몰라서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혁신도시가 거의 잘된 지역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몰려서 인적이든 인적 아니든 모든 SOC 사업 모든 이런 것들이 몰려서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생겨나면서 갑자기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무슨 사회적인 것들이 있었지 않느냐. 제가 어떻게 표현력이 좀 약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힘들면 좀 약간 저는 이제 그런 데 초점이 좀 맞춰지고 싶어요. 지금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저는 혁신도시에 한번 들어가 보면 다들 느끼시겠습니다만 좀 썰렁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사람은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게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건물 전용만 되면 다들 올라가고 토일요일날은 거의 사례는 없다시피 하고 이런데 이런 이야기 말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정말 우리가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를 정말 전문가들이 좀 답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 아는 이야기를 갖다가 굉장히 시간 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자가 아느냐. 저는 지금 그런 이 시간 저는 약간 좀 아까운 시간입니다. 정말 누군가 전문가라면 전문가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 뭐가 잘못되가 아닌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서 이제 우리 최동석 대표님께서도 이제 우리 정부 또 우리 지금 국가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비판을 하시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정치적 비판이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잇자면 또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생각이 좀 틀려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5번에 제가, 죄송합니다. 뒤에 혹시 물 있으면 제가 물 한 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5번에 윤석열 정부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말았어. 말씀 못 드려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종합 지방자치행정관 내용을 종합계획 5대 전략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분겠지만 5대 전략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방분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 그 다음에 혁신성장, 그 다음에 특화발전, 생활복지, 이 5대 전략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지방분권인데요. 제가 너무 말이 많으면 또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지방분권 빨리 해야 된다. 분권은 왜? 중앙정부가 비대해지면 우리 자동적으로 지방 자치정부는 열세지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약해지고 지방정부를 살찌우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빨리 도입돼야 된다. 하는 데는 저는 인정을 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또 일부 이제 여기 오신 이제 선생님들하고 생각이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이게는 이제 주민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견해를 많이 갖고 계세요. 물론 분권 정치는 분권과 자치는 주민이 우선입니다. 그죠? 맞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의 여러 가지 생각의 다양화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의 정치의 다양화, 생각의 다양화를 인정을 안 하고 하는 우리 국민성이 있어요. 저는 있다고. 그 국민성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생각하는 그들과의 똑같은 개념을 놓고 똑같이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은 틀리죠. 예, 그래서 저는 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고 주민 주권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 맞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출발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초점이 있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 특히 저 통고 의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정말 여기 오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동구 특히 딴 지역에 많이 계시지만 동구가 앞으로 통합신공항부터 또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803 국립공원 아까 다 전해 선생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저는 금호강을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금호강은 동구의 얼굴이다. 대구의 중심이다. 동구의 얼굴이다. 저는 5분 발언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금호강이 이제는 동구의 얼굴이고 또 더더욱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1등 도시가 감히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 동구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저는 초점을 맞췄고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짧은 기간을 있지라도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동구야말로 이제는 최고의 비전이 있는 도시고 우리만큼 동구만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있는 도시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데 저는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석원 씨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너무 하셨으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하 의원님, 아마 좀 이런 학술적인 표현을 들자면은 좀 이제 우리 동구 핵심 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그런 우리 한국의 그런 구조적 한계를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외람스럽게 제 과거에 우리가 지방분권과 지역 혁신을 이야기할 때 지방분권은 사실 중앙정부가 지역에 대해서 마땅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지역민들은 이제 지역 혁신이라는 그런 기치로서 또 응답해 가야 된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분권과 혁신은 동시적으로 이제 추진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후에 혁신이라는 그 기치가 마치 또 역시 중앙이 주도하는 핵심 사업처럼 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분권과 자치라는 그런 자치의 개념을 더 이제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구조적 그런 한계 속에서 분권 부분을 중앙에 대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는 당장 또 활성화되지 않는 핵심 도시를 어떻게 바꿔나갈까. 이 점에서 우리 이재상 선생님이 몇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생활 스포츠 이런 단위 문화적 측면에서의 그런 서로 교류를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는데 아무튼 우리 또 정태식 교수님이 던진 질문 단지 그런 교통의 한계 뿐만이 아니고 또 세대 격차, 또 빈부 차이 이런 부분도 고려를 이루어지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첨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정태식 교수님 하신 내용은 제가 생각을 고르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러고 나서 그런 측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저는 그냥 혁신도시에서 이런 한쪽만 바라봤거나 좀 일방적이고 한쪽만 바라봤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좀 진정을 잘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김영하 의원님은 또 의원님이 보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더 혹시 좀 더 다듬고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관련해서 또 우리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부터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좋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어떤 해결과 관련한 어떤 좋은 건의나 제안사항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후에 종합 토론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참여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도 올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종합 토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지역에서 제가 안심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혁신 지역 지구에 사는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동질성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동질성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재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동호회라든가 이런 관심사가 있을 때 사람과 사람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재삼 박사께서 말씀하신 여러 미팅을 할 수 있는 체육대회라든가 동호회라든가 그런 걸 만드는 방법,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제 집사람 얘기를 하면 뜨개질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심지역 사람들하고 혁신도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뜨개질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동질적인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좀 더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면은 그 중간 집단 또는 매개체 이런 게 형성이 돼야 된다. 제가 듣기로는 그 혁신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에 대한 그 선입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일 수도 있지요. 대구 사람들이 굉장히 그 배타적이고 또 정치적 또 문화적인 그 배타성을 대구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걸 뭐 우리가 그 직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접근, 서로가 서로 배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보충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프로의 아무도 간단한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도시 쪽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는 이재성 박사님께 필요했어요. 이재성 박사님께 한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는 그냥 제안 같은 거 있습니다. 우선 그 혁신도시 안에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고 주변에 그 의료 클러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그 새 지역을 좀 아울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면 그 공공기관이 주로 들어와 있는 그 지역이나 이런 클러스터 그 지역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 좀 놀러라도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우선 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오가다 보면 만나게 되고 그런 소통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경제 생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소통을 열어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료복합단지 그쪽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대학의 유치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의료단지라고 한다면 최근 이제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공공의과대학이라든지 지방의 그 공공병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해서 이렇게 좀 방안들을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바로 말씀해주세요. 처음에 그 지도를 보셔서 이제 아시기 핵심도시를 보면 그 공공기관이 인정한 지역, 그 다음에 첨단도로 복합단지가 있는 지역, 주거 지역, 그 다음에 그 연구개발 특구가 있는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설계부터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할 때 저는 잘못됐구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도. 예를 들면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주택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차를 타고 수성구나 이렇게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런 게 아니라 또 거기 상가가 이렇게 좀 뜸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도시를 만들면 그 사무공간과 주택공간을 썼는데 그거는 분리를 딱 시켜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간적으로 딱 배치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예를 들면 술을 먹는다고 했을 때 이제 집하고 이제 그 사무실하고 아파트하고 걸어서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섞여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저 건물 공간으로 가려면 차로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술을 먹기에도 어정쩡한 술도 먹는 게 지금은 공간적으로 비어있는 것이 사무공간 쪽에 있는 술집들은 저녁 때면 다 빕니다. 왜? 주택 부근에 있는 술집으로 이동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으로도 일반적인 거하고는 이기는 일반적으로 배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예를 들면 부동산 원의 뒤쪽에 보면 축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용하기가 일반 사람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예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거기 담당하는 사람이 근무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이게 허락을 받아서 언제부터 예약해갖고 가면 되는데, 주말에는 그 사람이 근무를 안 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만약에 일반 시민은 토요일, 일요일 날 가서 이용하고 싶은데 하면 문이 딱 닫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 보고 거기 토요일에 나와서 거기 놀든지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축구 공간이 있으니까 가서 관리하시오라도 못하니까, 그게 또 이게 전철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각 기관이 10개 기관이 다 축구장이 있고 다 이게 농구장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 이용하기가 참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도서관도 있고, 그도 보면 일반 시민 이용하라고 뭐 이렇게 커피숍도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죠. 있을 때 왜? 평일날 낮에. 근데 주말에 가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드문 것 같고, 또 아까 말한 경제활동 같은 경우도 주택가하고 사무공간에 섞여 있으면 이게 오후에 가면 만나고 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택가하고 이게 사무공간에 딱 분리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무슨 기관들이 딱 이게 뭔가 분리가 돼 차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의료복합단지에는 요즘 추세로 비유하자면, 추세는 예를 들면 성서공단에도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공장들만 세웠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MZ 세대들은 성서공단에 일하러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거기에 물었을 때 거기에 스타벅스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처럼 거기 공단에 있고 막 기름 있고 막 기계만 있고 이런 데는 옛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60대 70대 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런 공장 가서 일을 했죠. 지금 MZ 세대는 거기 갈 때 뭡니까? 굉장히 스타벅스가 있느냐부터 해서 그런 문화 공간이 있냐부터 찾습니다. 어른들이 봤을 때 배부른 소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즘 추세 애들은 다 그걸 원하니까, 그러면 대학교 실제로 보면 이렇게 공부하는 공간과 실제로 일하는 공간이 또 대학과 이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미래 추세에는 학교가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성서공단 안에도 대학이 있어가지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다시 현장 실습을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뭐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저는 거기에 약학대학이나 이런 걸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아가지고 거기서 연구 공부를 해서 다시 그거를 병원에 가거나 또 연구를 해서 거기 연구를 하든지 이 같은 공간 안에서 섞여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다시 이걸 갖다가 병원을 설립하다든지 그 다음에 그거를 학교를 한다 했을 때 이게 또 다른 제도적인 절차와 또 병원도 경우에는 대학병원도 많은데 갑자기 뭡니까? 대구에만 병원 하나 더 세울 수 없다. 지금 포항공대에도 예전에는 무슨 포항 제철 쪽으로 먹고 사는 것보다 포항공대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곳이 생명공학과입니다. 생명공학과에서 그것은 뭐 하느냐? 거기서 나와서 백신을 만들고 암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포항공대에서도, 거기서도 포항공대에서도 병원을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싶어 하거든요. 포항공대랑 같이 들어갔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만약에 한다고 하지만 포항공대가 의과대학을 설립하려는 주체가 있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의료복합단지에서 병원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의료복합단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내 연구원이
디기스트 산하이기 때문에 뇌연구원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뇌연구원에서는 그 근처에 뇌병원이 필요하다. 뇌병원 치매 연구를 할 수 있는 뇌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디기스트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의과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실제로 무성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의해가지고 그런 어떤 동력을 해서 추진합시다. 이런 건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우리 정택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하고 방랑자라는 말씀에 아주 뜨거운 걸 느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고등학교까지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갔다가 K2에 잠시 이제 공군 장교로 한 3년 근무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작년에 다시 기간은 아니지만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대구 기업들을 지금 자문을 하고 있는 고영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어머님이 요 동구청 뒤에 사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최동석 회장님이 말씀하신 동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지 궁금해서 오늘 참석하게 됐고요. 또 이창용 대표 만나서 경상과 그 문건 자치에 제가 모임에 참석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 주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최동석 교수님이 아까 발표해 주신 것 때문에 덕분에 동구를 제가 K2를 다니면서 여기서 3년 왔다 갔다 했지만 이런 역사가 가진 걸 오늘 감명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점과 아까 우리 논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이제 방랑자가 아닌 이방인으로서 한번 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 의견과 우리 김영하 의원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건데 제가 오늘 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방법을 한번 제가 선택해보고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왔지만 쭉 생활을 하다가 저는 외국계 회사, IBM 회사에 한 20년을 다니는 덕분에 아까 말씀하신 도쿄도 살아보고 뉴욕도 살아보고 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살았습니다. 살고 두 딸을 데리고 호주 이민 가서 또 살다가 들어왔고 지금은 이제 판교 기업 2군데하고 대구 기업 2군데를 이제 개inte가 왔다 갔다 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영하 의원이 우리 이제 사는 우리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크리스탈 밸리가 잘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판교 밸리를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교에 있는 기업들은 걔들이 어디를 벤치마킹하냐면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해서 판교 밸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판교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잘 돌아가냐? 물론 이제 이면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하면 땅값이 오른다. 서울 붕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을 제가 35년 동안 외국계하고 대기업에서 다니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인적 인프라가 풍부하기 때문에 판교밸리가 잘 됩니다. 이걸 역으로 말씀드리면 동구가 혁신도시라고 아까 공간적인 물리 정대식 교수님이 심리적 한계, 물리적 한계 다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사이버 세상입니다. 결국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기업을 유치할 때 아까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못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재를 떠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혁신도시를 만들려면 인재를 모시고 가야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활성화되는 데는 머저리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탑스타 몇 놈이 실리콘밸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에 제가 와서 기업들을 자문하면서 보는 느끼는 건 뭐냐면 대구, 경대, 영대, 뭐 우리 대학 유소의 대학에 나온 애들이 왜 서울로 가려고 그러냐? Nz 세대 성향도 있지만 자기가 배울 사수들이 없습니다.
AI 전문가, 의료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롤모델을 찾으려고 하면 대부분 없습니다. 소홀히 있습니다. 그래서 롤모델을 비싼 돈을 끌고 모시고 오든 아니면 복지 혜택을 줘가 어떻게든 그 분들이 그 병력 혜택으로 잡아가지고 어쨌든 대구에 기업들을 도와서 그 배울 수 있는 탑 엘리트 인적 자원 요소들을 혁신도시에 갖다 붙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 배우기 위해서 인적 자원이 또 올라가기도 하지만 뭉쳐서 인프라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상학력 병동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걸 어디서 내가 느꼈냐면 의대는 전국에서 뭐 서울이 잘 된다고 내려오면 대구가 그래도 의료 바이오 헬스 쪽은 사람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의학 기술이 제가 있을 때 동산병원 어쨌든 경북대 병원이라는 그런 인적 인프라 구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이 자원들은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5대 산업이라고 하는 ABB 그다음 로봇 모빌리티 산업이란 인적 자원의 중요한 인재들을 외국에서 영입해오는 게 우리가 도망가는 걸 우려하는 그 재원을 그냥 쏟지 말고 재원을 똑똑한 인재들이 좀 붙들어오면 그런 인프라 형성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경험한 걸 가지고 우리 김병환한테 제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고영규 우리 지금 말씀 주신 분이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동기 때문에 여기서 만났는데 아니 그 우리 여기고 대구고등학교 갔는데 시기 뭐야 조금 전에 이제 판교 별일 이야기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안 그래도 판교 별일을 이야기하시길래 말씀드리고 저도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또 그런 부분에서 판교가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 되지 않는 중에 한 곳이다 보고 아니 그쪽으로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우리 정부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좀 우리가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도 보면 친구가 있어가지고 혁신도시에 많이 가보고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 외국 학자들은 외국서 공부해야 그런지 몰라도 외국 사례에 너무 꼼박았다 가지고 아까 이재성 선생님 말 맞다나 이 혁신도시하고 이 주거시설을 너무 분리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일요일 저녁까지는 사람이 안 다닌다니까. 그러고 상권을 소위 말해 상가 분양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살락하는 사람들이 어느 돈인지 모르겠다만 퇴직금 쳐박아가지고 10년간 지금 세도 한 번도 못 놓은 게 전파가 50% 이상 됩니다. 그만큼 주거하고 너무 분리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서는 예를 들어 사는 사람들 같이 살고 직장도 있고 이러면은 앞으로 거기에 술집 하도 못해 혁신도시가 우리가 공공기관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 지역은 예를 들어 무슨 골목을 만든다. 소위 말해 식당 같은데 큰 식당에 그리고 시내에 도심지가 있습니까? 복잡한 걸 다 그걸로 수용해가지고 상가나 이런 게 형성해가지고 유명한 골목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너무 없거든요. 상가 해봐야 그 일부는 몇 개 있는데 그 혁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 같은 거 혁신도시 이런 하려면 그 주거시설 하다못해 아파트 단지하고 같이 반반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아파트 살면서도 그 옆에 직장인들도 다닐 수도 있고 식구들도 그래 어디 산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데 너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혁신도시는 주거시설하고 같이 들어가도록 그래 좀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혁신도시라는 말 자체가 있는 걸 혁신하는 건데 이거는 신설도시죠 사실. 도시인데 같이 이제 한다 이거지. 주거 실천하고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혁신도시를 만들려면 대구 시내 중심지에 들어와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거기 땅이 없으면 거기 비싼 땅에 가가지고 안 되니까 하는데 지금 너무 소위 말하는 이제 외국 저 사례는 아니나 그런 거는 너무 따라가지고 분리를 너무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상가가 우리 근데 금열대 보면 사람이 없다 했거든요. 그 가더나 장사 안 되는 장사야. 그 지역에 너무 50% 난리해가지고. 신문가 한 번 못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 대구 중심지는 또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겨가지고 중심지는 또 죽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혁신도시가 그런 데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혁신도시가 제가 좀 말씀을 잠시만요. 제가 먼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혁신도시가 일단 사실은 잠깐 이제 상점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 시민도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뭐 온라인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온라인 지금 우리 지금 다 여기 계시지만 온라인은 우리가 얼마나 고민합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는 없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버리고 이런 이제 현상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느 게 우리가 더 이득이고 어느 쪽이 우리가 더 좋은가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지금 뭐 인터넷상으로서 우리 뭐 하루 집에서 자녀도 키워보면 아시지만 다뭐 지금 나가서 사는 거 없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뭐 지금 뭐 에브리데이 뭐 아침에 시키면 뭐 아침에 또 가고 뭐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이제 오프라인이 계속적으로 정말 쭉 갈 수가 없는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이것 도대체 답을 어디서 내야 될지. 지금 대구도 혁신 도시 안에 와 있지 않은 공공기관들 이전한 데가 있습니다. 북구에 한국장학재단 이런 게 그게 굉장히 이제 원래 그거를 공공기관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구를 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 이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 때 이게 건설교통부가 이걸 맡고 그러니까 이제 또 내려오는데 기존의 뭐 시설 뭐 이런 거를 또 공공기관에서 이전해오는 기관들이 또 뭔가 좀 새롭게 뭔가 출발하는 이런 또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하고 분리가 되고 부산이 보니까 도시만의 공공기관들이 제법 이전해 와가 있어서 나름대로는 잘 그렇게 지역사회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완전히 막 그냥 큰 도시로 별도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이거를 혁신도시가 이제 공공기관에 이전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되는 기업들이 같이 이전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이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우리는 그 프랑스나 미국하고 또 다르잖아요. 프랑스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상당히 더 분권화가 되어 있습니다. 분권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공기관에 이전할 때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가 어디고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까? 그거는 이미 그러니까 상당히 분권화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혁신적인 발상이 가능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권화되어 있는 구조에서 이렇게 또 분권이 안 되는 상태에서 혁신도시를 구상을 하니까 이제 사실은 그 원래 취지에서 별로 효과도 안 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또 대한민국도 이제 중앙정부와 대법원과 국회가 경산이나 구미쯤에 있다면 저는 동구
혁신 도시는 판교 이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아까 말씀처럼 인적 자원을 세계 상당히 의미 있는 각 분야의 인적 자원을 우리 지역에서 이제 갖고 그 사람 중심으로 다시 이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채택할 거지만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게 동구가 진짜 혁신 도시로 되고 지금 혁신 도시는 동구의 하나의 새로운 거점, 발전의 거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화하는 게 좋은데 제가 이게 동구뿐만이겠습니까? 대구 전역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 중요한 논의에 그 주민들의 의지가 확인이 안 된다. 한 번도 우리가 동구 혁신도시 만드는데 동구 주민들이 의미 있게 참여해봐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 이런 논의가 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냥 땅만 수용하고 뭐 얼마에 수용하느냐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지, 동구 주민들이 가진 생각 이런 게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일그러지는 거죠. 혁신도시도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소통의 시작을 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동구가 혁신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관주도 문화에서 이제 주민들이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기는 그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만 각 지역에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공동체를 다시 복원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태산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동구,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동구 이게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가장 부합하는 건데 이 루트, 이 방식이 전부 다 이게 와해되어 버리는 바람에 지금 자꾸 이제 우리가 답답하긴 한데 이야기해봐도 별로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 이런 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좀 포럼을 연말에 부랴부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전에 만나서 또 이게 같이 기획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뜻있는 주민들이 또 같이 참여해서 동구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해나가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하고 혁신도시도 그런 과정에서 하나하나 또 문제점을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제가 이걸 해볼 때 불편한 교통 문제 그 다음에 애들 교육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주거 문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좀 앞으로 이제 의료 문제, 그리고 또 문화, 뭐 이렇게 이런 게 지금 동구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답답해 하는데 이제 그 공공기관에 이전되어 오는 그 혁신동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도 또 소통을 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치에 대한 관점을 좀 다시 이제 좀 점검해 볼 타이밍이 이제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저는 어제 제가 경로당에서 노인 한 분이 오늘 이런 행사가 있다 가지 못하고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려달라 해서 우리 이상동 대표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500개의 공공기관을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지방으로 이전한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또 대구 출신이고 또 거기서 주관하는 기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그 새롭게 옮겨오는 공공기관 민간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활동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참여정부가 지금 혁신도시로 이전을 할 때 우리가 동구에서 민간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유치위원장이 바로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입니다. 당시 영남대학 총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혁신도시의 그 모습은 지금 전혀 아닙니다. 저도 혁신도시로 이사 간 지가 3년 됐습니다. 3년이 됐는데 집에서 나와가지고 식당을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먹을 만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서민이 갈 수 있는 식당도 없습니다. 근린 생활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공공기관에 이전해 올 때가 2010년 전후였었는데 그때 동구청이 중앙이 돼가지고 그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오는 사람들의 주거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해서 많이 서울에서 이사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동구청에서 그 가족들을 학생들까지 방학 때마다 300명, 500명씩 초청해서 3박 4일 동안 우리가 재우고 먹이고 관광시키고 설명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목표한 것은 적어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30%는 이주하겠지 했는데 10%가 이주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10% 이주하는 사람들도 주로 보면 초등학교 학부형은 조금 오긴 하는데 중고등학교만 돼도 학부형들이 오질 않습니다. 교육 여건입니다. 네. 주거 환경은 서울보다 낫죠. 네. 교육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타개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다시 내려오는 공공기관 유치원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입니다만 대학 교수를 지낸 노인이었습니다. 건의하는 분이 인천대학 교수 하시는 분인데 저보다 2살 많은 분이 우리 아파트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건의했는데 제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민간 추진위원회를 분권과 자치가 중심이 되어서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걸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시간도 거의 마무리할 단계입니다만 그래도 말씀 우리 홍 선생 아까 말씀드린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저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끝까지 자료를 하게 해주셔서 우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만드신 그런 발언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토론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